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패널 세션의 좌장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패널은요, 이제 디스커션, Q&A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패널의 진행을 단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섹션 그 패널 위원별로 오늘 이제 가이드라인하고 그다음에 향후 발전 방향이나 아니면은 그 기존의 풍력 산업에 대한 그 관련 코멘트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드린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 부사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오늘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 계속 풍력 학회나 이런 통해서 몇 번을 거쳐서 충분히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아마도 목표는 현업에 계신 설계자분들께서 여러 뭐 사실은 제가 속해 있는 DMB에서도 많이 인용됐던 그 설계 그 표준이 있고 뭐 IC 표준도 있고 여러 표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한국에서 통합된 이런 설계 가이드라인이 있음으로 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 본 과제도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록 저 DMB에 근무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도 이런 풍력 지지 구조물에 대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도 교수님도 여러 교수님도 그렇고 아마 오늘 발표하신 분도 그렇고 아마 이게 이제 첫 시작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마도 한국에서는 뭐 여기 뭐 실제 설계하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기관도 있고 여러 기관도 있지만 아마도 이제 실제적으로 물론 개발사도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해상풍력 과제가 해상풍력 프로젝트 실제 시작되면서 이 설계 가이드라인이 현업에서 사용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과 그리고 어떤 보완을 해야 될지를 계속 좀 피드백 받아가면서 업데이트해가면 아마도 통합된 예술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 부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백 부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과제 시작 전부터 거의 한 3년, 4년 전부터 이제 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컨설팅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얼개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DMB GL의 기준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가이드라인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국내 엔지니어가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국내 엔지니어가 실제 참조해서 실제 실무 작업을 시작을 하더라도 이제 국제 규격, 향후 뭐 인슈어런스라든지 아니면 세부 인증을 받을 때 일단 그 허들을 빨리 국내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넘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용할 것으로 판단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로서 지적해 주신 것이 이 기준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든 거가 여기서 이제 이 사업이 완료된 거가 아니고 이 국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계속 연속적인 타임 스케일에서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도화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화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장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지지 구조 쪽 설계보다는 이제 한 20년 정도 터빈 개발에 종사했던 연구자고요. 개발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필요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고, 또한 이제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이 외국에서 이제 발간되다 보니까 어떤 후발주자들이 이렇게 넘지 못하는 허들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설계가 좀 과하게 된다든지 뭔가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 좀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2019년에 IEC가 개정되었고, 로드 조건 같은 경우는 2024년 5월에 DMV 코드도 개정이 되면서 어떤 한국 시장이라든지 타이완, 그 일본 이제 태풍이나 이제 지진 조건이 좀 더 강화된 어떤 그 DLC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이후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이제 한국 조건에 맞도록 좀 너무 과한 설계가 되지 않도록, 보수적인 설계가 되지 않도록 그런 DLC들을 좀 보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속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IC라든지 DMV 가이드라인이 계속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잘 유지 관리하는 게 어떤 이번에 만든 가이드라인이 잘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터빈 쪽 그 개발을 해 오셨고요. 특별히 이제 가이드라인 구조의 또 상세적인 내용보다는 이 가이드라인이 가져야 할 어떤 그 스탠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국내외에 있는 그 가이드라인들이 지금도 현재 지속적으로 이제 개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이드라인도 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의 어떤 사업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외에 이미 발간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외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국내에 as is 사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설계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국내에 특화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진호 수석님께.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급의 박진호 수석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2013년도에 한국 선급으로 옮겨가기 전까지는 유신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유신에서 원래는 이제 교량 설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신에서 교량 설계를 했을 때도 제가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교량 설계를 하면서도 이제 저희는 주로 사장교량, 형식교점, 특수교량을 설계를 했는데 국내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들이 그 본주 사고이라든가 아니면 BS 코드라든가 여러 개의 코드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나름 그 기준을 정해 왔었고, 그 결과 이제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케이블 강교량 설계 지침 같은 지침이 나왔고, 그 지침이 나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교량 엔지니어들이 이 어떤 교량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통일된 방식으로 설계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요 그 해상풍력 하부기초 설계 지침이 나온 거는 엔지니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2011년도에 이제 탐나 해상풍력 설계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외국 자료들을 참조해서 봤었고, 거기 안에서 또 어떤 기준을 써야 되느냐 이걸 고민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제 이런 기준이 발간이 되고 나면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리파인드된 상황에서 더 집중된 그 이 현실에 맞는 연구 내지는 이 설계를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 지침은 진짜 전력연구원에서 굉장히 큰 그 에너지를 주신 것 같아요. 풍력 산업 자체에 큰 도움이 될 거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저는 2002년도부터 했지만 저희 그 유신의 선배님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외국 기준을 계속 스터디해서 뭐 한 10년 넘게 스터디한 게 케이블 강교량 설계 지침으로 나왔는데, 반면에 이제 저희는 거꾸로 지금은 풍력 단지가 몇 개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게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쓰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TP의 그라우트 설계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12년도에 대규모 싱크가 나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뭐 그 선도 기관인 DMB가 코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규정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내에 적용하고 세계의 어떤 경향을 보면서 이 코드가 계속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는 한국전력이나 전력연구원에 부탁드린 것은 이 과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담당하고 싶은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진호 수석님께서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해상 풍력 자체가 이제 신규 마켓이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서 기존에 이제 개발되었던 오일앤가스에서 있었던 기준들이 이 해상 풍력 쪽으로 국외에서도 지금 아직도 넘어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정립이 되고 재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이미 이제 형성된 해상 풍력 마켓을 엔지니어가 접근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 중인 이제 국외 기준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국외 기준도 바닥에서 계속 바뀌는 기준을 추적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이제 가치는 일단 1차 정제된 이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가이드라인을 시작을 해서 기준을 추적해 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속적인 이제 관리와 개발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우리나라 그 개발사라고 해야 되나요? 개발을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한국전력의 정권형 실무부서에서 오신 정면 차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전 해상풍력 사업체에 근무하는 정권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해상풍력 사업소로서 이제 한전은 지금 제주 한림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은 시운전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북 서남권 쪽에 실증 사업을 지금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전이 해상풍력 사업자로서 이 지지구조 설계 가이드라인을 지금 이제 개발 중인 전남 신안 사업이나 전북권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면 적용하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기본 설계부터 조금 더 디테일한 기술 기준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시공 금액을 조금 통제할 수 있는 코스트 엔지니어링 역량이 제고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이 과제를 제안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이제 저희들 설계 가이드라인 거의 뭐 본안까지 나와서 많이 좀 진일보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해상풍력 사업은 이제 몇 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60에서 80% 정도가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이제 국내 여건을 감안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주단의 승인이나 보험사의 컨선 같은 것을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숙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자리처럼 이렇게 산학연이 이제 좀 협력해가지고 그런 숙제들을 하나 둘씩 조금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끝까지 좀 다들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발전 그 사업자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한국전력 측에다 이제 프로포즈를 할 때도 이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필요성을 강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이 책임자로서도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그 60에서 80% 정도 PF로 조달해야 되는데 이 대주단 측의 이 가이드라인부터 시작을 해도 된다는 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다음에 그 지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학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국외 개발사가 되겠습니다. 크레도 옵쇼의 신현익 상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도 옵쇼의 신현익 이사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는 국외 기업이라기보다는 한국 기업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2021년도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해외 자본을 유치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블랙록에서 인프라 사업부에서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펀드로 100% 이제 저희가 투자 유치를 받고 사업을 현재 서해 지역에 약 5.4기가와트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먼저 그 앞서서 박진호 선생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들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던 부분들을 다 말씀하셔서 저는 그 설계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성과 시공성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400메가가 지금 거의 단일 규모 이제 사업으로 다들 보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이제 400메가라고 하면 거기에서 대략 한 저희가 전체 사업을 약 3조 정도로 대략 추산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지지구조 지금 가이드 라인을 해당하는 이제 지지구조물 제작 및 시공 부분이
대략 한 20%에 해당하는 6천억 정도의 규모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그 서남해 해상풍력 프로젝트나 한림 탐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설계 기준을 통해서 설계서를 통해서 진행이 됐지만 지금 그 이후로는 모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설계사 기준이 반영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처음에는 이제 국내 설계를 적용하려고 했다가 모노파일이 이제 그 좀 과다하게 이제 좀 직경이라든지 중량이 커지면서 이제 개발사 측면에서는 이제 그 카펙스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외 설계사를 통해서 이제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사례를 볼 때 이번에 이제 그 한전 및 그 캡코 연구원 그리고 대학 토목학회 한국풍력에너지학회에서 같이 이제 어벤져스처럼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시는 가이드라인은 제가 굉장히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고요. 근데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 가이드라인은 계속 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해외 설계사들도 굉장히 지금 많은 그 스터디를 한국 지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전남 해상풍력 그 모 사이트만 하더라도 해외 설계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충분히 집안에 대한 드라이버리티가 해머를 3,000kg로 쏘도 충분히 그 해머링이 된다고 판단했었는데 실제로는 700kg로도 충분했었거든요. 더 이상 드라이버리티를 늘려버리면 이제 파일런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설계사들이 굉장히 좀 당황해했습니다. 이 한국의 집안에 대해서는 너무 스터디할 것들이 많다.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서 지금도 현재 계속 연구 중이고 계속해서 이제 디벨롭 해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그 가이드라인도 해외 설계사도 그렇게 이제 계속 디벨롭을 해가는 것처럼 요번에 끝이지 말고 계속해서 이제 한국형 데이터를 축적해서 디벨롭하면 나중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국 그 설계 기준을 따르는 한국 설계사들과 함께 같이 해상풍력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신현희 이사님께서도 이제 그 앞서 이제 패널 위원님들이 언급하시는 것하고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구체적인 예로서 이제 카펙스 측면에서 국내 특성, 특히 이제 한 지역 특성을 반영했을 때 국내 기술진들의 특화점을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패널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가이드라인 사업에 대한 의견하고 코멘트를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질의하고 패널들도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저기 발표 끝나고도 그때 질의를 좀 주셨는데 지금 자유롭게 또 질의를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패널하고 패널 간의 그 질의 응답도 괜찮습니다. 저희 박두희 교수님 저 어디 가셨나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이제 한국해상풍력 박지사라고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아까 PF를 언급하셨는데 그거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초기에 시작하시면서도 충분히 예상했던 도전 과제일 테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 이론과 실제 간의 괴리감을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제 시공된 이후에 사업 운전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이제 레슨런도 형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게 가장 유럽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왔고 근데 아까 신현희 이사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다양한 해외 설계사 및 지반임사 업체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게 이들이 역시 이제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대만이나 한국 이번에 전남 해상풍력 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아시아 지방에 대한 본인들이 그 자신감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미팅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도전 과제는 사업주 입장에서 과연 어떤 설계부터 준공까지 그리고 준공 이후에 사업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트러블에 대해서 과연 여기 계신 분들께 사업주가 과연 그걸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가장 업데이트하는데 드라이빙 포스가 될 텐데 그럼 그 예상되는 도전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준석 답변 가능하시면. 네. 뭐 제가 먼저 좀 간단한 답변 드리자면은 간단한 답변은 아닐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 나라에 조금 저는 제가 원래 그 탐라해상풍력 설계도 담당을 했었고 설계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약간 분위기는 국내 설계사를 무시하는 좀 분위기가 조금 있긴 합니다. 네. 왜냐면 이 많은 이 해상풍력 자체가 유럽에서 하다 보니까 유럽 엔지니어와 경험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내 그런 문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국내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교량 뭐 유신을 비롯해서 교량하던 엔지니어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안정성을 많이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암 소켓으로 갈 거냐 마찰말 쪽으로 볼 거냐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수용하지 못한 태도들도 좀 있었었고요. 근데 저는 거꾸로 또 반면에 외국 엔지니어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모 프로젝트에서 저한테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노파일 설계를 마찰말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갈아낸다 이거죠. 유럽은 집안이 뭐 아시겠지만 석회가 섞여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그 모노파일을 마찰말뚝 설치한 이후에 모노파일 자체가 침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반면에 지금 저희 나라는 굉장히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모노파일 자체가 침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침하량 상당히 되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유럽 엔지니어 질의를 했을 때 유럽 엔지니어가 답이 없다는 거죠. 사실 그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치마 예상량만큼 윗부분으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고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외국의 기준이 반드시 맞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여기서 저는 이 시공지침 말고도 지금 저희 성급에서는 뭐 오래된 얘기지만 하부 구조 강제 선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작업자 안전 지침이라든가 그 사전 설정 그 안전 설비 지침 같은 걸 개발하고 있는데 외국 엔지니어 경험이 반드시 한국에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분들은 국내 엔지니어와 해외 엔지니어를 어느 정도 적당히 잘 섞어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지침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좀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지침 개발이나 이런 부분 특히나 공공성이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뭐 저희 성급을 비롯해서 뭐 대한토목학회라든가 각종 학회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서 계속 지침을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말 다 하셔서 그 딱히 추가로 할 말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저기 항만협회에서도 아마 오신 것 같은데 그 아까 저희 그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저희 기준 가이드라인을 작업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해수부 쪽 관리하는 기준으로 이제 계속 성장을 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랑 전망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만협회 김용입니다. 저도 질문을 따로 드릴까 했었는데 그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이 가이드라인의 국가 기준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이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어쨌든 한전에서 사내 표준으로 개발을 하시는 상황이신 거고요. 이게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기준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항서를 목표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랑도 협의를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의 최종 성과물이 한전의 사내 표준에 맞춰서 개발이 끝내시는 건지 아니면은 성과물을 국가 기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뭐 국가 표준 사업 하나 그리고 그에 딸리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나가실 건지에 따라서 뭐 해수부나 저희 협회에서 사업 뭐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한전 내부적으로 교통 정리를 좀 해주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지금 사실 저희가 그 한전에서 만드신 것 중에 그 수중 케이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올 하반기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도 그걸 내년에 별도 해수부의 사업에 태워서 같이 좀 검토하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지구조물도 역시 그 전에 저희가 먼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해수부에 알려는 드렸고요. 한전 쪽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기관에서 해수부 쪽에 이런 자료들을 국가 기준화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해 봅시다라고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준비는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그 이 사업 기획할 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거기까지 염두를 두고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이드라인 나갈 때 이게 아까 저희 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법제화 해가지고 레귤레이션을 작용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실제 실무를 할 때 어떤 돕는 입장으로 있는 거냐 했는데 지금은 스탠스가 돕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만약에 그 해수부의 레귤레이션으로 갈 거면은 여기서 이제 필수적인 요소만 저희가 추출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어떤 해수부 쪽 기준화하는 거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과제를 이제 진행하려고 했을 때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제일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게 그러니까 해상풍력 사업은 한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민간 사업자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60억이 넘는 자금을 들여서 한전이 이거를 이제 하느냐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공격을 받았었고요. 저희들이 그때 이제 내부 위원들을 이제 설득하는 논리는 이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우선은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을 위해서도 꼭 이런 자체 그러니까 국내 해양 여건을 그러니까 고려한 설계 기준이 필요하고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에 적용했을 때 저희들이 투자한 60억 대비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코스트 리턴이 발생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부 심의는 통과했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들처럼 이제 이런 기준들을 계속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살아있게 유지하고 디벨롭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 표준화라든지 그런 표준화 작업이 이제 필요한 것까지는 이제 내부적으로도 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우선 뭐 그 표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뭐 당장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연구원하고도 그렇고 뭐 대한 토목학회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려고는 그렇게 계획은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토목학회는 매우 적극적이고요. 매우 적극적이고 그래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학회는 매우 적극적이고 근데 단지 이제 그 항만협회에서 그게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에 그 파트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지금 이거는 이제 그 해수부 해역에 설치는 되지만 민간 시설물의 성격이 있어서 그게 어떤 별건의 성격으로 그렇게 갈 건지 그런 방향의 셋업이 있으면 토목학회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네, 제가 사실은 이게 좀 오래된 얘기여가지고 오랫동안 진행된 얘기가 있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그 법제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 앞전에 2011년 동안 12년도에 론칭됐던 그 과제 중에 이 자켓 형식의 그 구조물을 설계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그 항만 및 어항 설계의 별건으로 넣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결국은 이제 되지는 못하고 뭐 그 과정은 못하고 끝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또 추진해서 될 수 있느냐는 옛날에 한번 그 이전 게 왜 안 됐는지 거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바같이 그 교량할 때도 저희는 항상 규정을 많이 찾아보고 국외 규정, 해외 규정 많이 찾아보고 이걸 스터디하는 게 버릇이 돼서 스터디하다 보면 크게 이제 규정 자체를 세 가지 레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죠. 그다음에 스탠다드 그리고 나서 맨 밑이 가이드라인인데 레귤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그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뭐 도로교 설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 뭐 옛날 교통부 제정이고
그 해수부 것도 해양수산부 재정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돼 있어서 반드시 그 구조물 설계할 때는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이제 스탠다드는 사실은 ISO나 IC처럼 그 산업계가 합의를 이끌어내서 나와 있는 기준들이 스탠다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DMB나 저희 성급 같은 경우에 자체에서 이거를 인증이나 입급할 때 쓰는 것들은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수준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국전력 내부에서 쓰는 지침의 수준인 거고 이거를 이제 레귤레이션까지 끌어올리려면 또 다른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한전 입장에서는 제가 사실 이 비슷한 얘기를 한 6년 전에 그 한전 본사에 가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뭐 지금 아프시지만 오정배 대표님이랑 방조혁 그 소장님, 유니스의 방조혁 소장님 저랑 이제 가서 향후에 한전에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제작 기준을 작성을 해야 된다. 왜? 이게 이제 가장 한전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전 자회사이겠지만 한전의 자산이시거든요. 그러면 한전에서 어떤 자산을 내가 가지고 갈 때는 그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에 미달되는 자산을 가져가서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한전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한전 자체 내에서는 우리 자산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계가 돼야 되고 어느 수준으로 제작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품질이 확보된 거를 우리 자산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거꾸로 레귤레이션 입장에서는 제가 그 당시에 그 프로젝트가 R&D 프로젝트가 브로큰될 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그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해역 안에 시설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일례로 국토교통부에 가면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를 놓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 공공재인 해역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받고 어떤 걸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레귤레이션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해외 사례에서는 이거를 레귤레이션까지 가져간 사례는 많지 않은데 독일 같은 경우는 BSH 그 연방 해사청에서 해상 풍력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을 그 코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 교수님 말씀해 주셔서 좀 더 첨언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뭐 저희가 해수부의 모든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설계 기준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는 항만국에서 설계 기준을 다루고 있고요. 항만국에서도 이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에 해상 풍력과 관련된 부분을 좀 전폭적으로 담겠다는 의지를 좀 많이 표명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해상 풍력 부두에 한정해서만이라도 코드를 담자라고 해수부에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이거를 좀 확대해서 뭐 지지구조물이나 해적 케이블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준을 좀 확대하자는 의지는 현재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수정님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계속 이거를 기준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국내 설계 업체 특성상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약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어쨌든 저희는 뭐 한전과 뭐 해수부라든지 뭐 산전부와 해수부가 어느 정도 협의만 잘 되신다고 하면 저희가 뭐 표준적인 사항만 기준에 담고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그게 한전이 되셨던 아니면은 해수부에서 별도의 사업을 주기적으로 만들어서 한전과 같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정도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간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도 간략하게만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해상풍력 사업에 뭔가 마중물이 되고 활력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 이후에는 사실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얼마만큼 많이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이후에 표준이 되고 지침이 되는 거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좀 더 많이 의견을 주시고 더 많이 사용을 해주셨으면 이것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있어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가지 정도만 주제를 더 얘기를 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계획에 그 설계 기준 내용이 아니라서 죄송스럽긴 한데 내년 계획에 재활 시험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 들으니까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그 사업에 향후 사업들에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유익한 그 데이터를 아마 제공해주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시는 자리가 있으면 또 같이 의견을 좀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거를 한번 기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저희 연구비 전체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이 저희 현장 실증 시험에 투여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추후에 이제 마찰 지지에 대한 효용성 그리고 우리나라 집안에 대한 어떤 스터디 이런 것들이 좀 종합된 현장 실증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겟은 피사보다 크게입니다. 피사에서는 2m 정도 직경을 했는데 저희는 2.5m 정도의 직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말뚝 같은 그러니까 자켓 말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발 압축 시험을 시도를 할 건데 그 같은 경우에는 약 1.5m 정도 직경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좀 기념비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집안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참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시험 연구가 사실은 더 많은 케이스와 더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 현재 가용한 자원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마련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 모시고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마무리하실까요? 예, 그러면은 패널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패널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